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대선 얘기가 빠지지 않죠. 오늘마저 제한다면 열 이틀, 그러니까 2주도 채 남지 않은 셈이기 때문일 텐데요. 15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번 대선이지만 호남에서는 양강 구도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지율 차이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호남 표심을 놓고 과도하다 할 정도로 치열하게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까지 불사하지 않고 있는 1, 2 후보, 그들의 복심이랄 수 있는 두 분과 함께 후보들을 대신해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보좌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서실장이자 선대위 공동특보단장인 이춘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춘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선대위 특보단장인 김동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바 지금 대선 데모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호남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토론 중에 하나는 양자 토론인데, 지금 계속 오자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후보의 대역을 하시는 두 분과 함께 양자 토론적인 그런 토론을 진행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회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당의 상황, 그리고 선대위의 분위기, 또 그리고 핵심적인 선거 전략, 또 정책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시 더불어민주당부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1위를 좀 계속 달리고 있고, 좀 차이를 더 보이고 있는데, 이춘석 의원께서는 또 후보 비서실장이기도 하고, 공동특보단장이에요. 그런데, 문 후보 표정, 요즘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내부적으로 메시지도 보는 거 보면, 승리를 자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대 분위기는 또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선거가 13일 남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희는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자구도 속에서 토론회가 열리니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많이 두드러 맞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황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이 안전감을 찾고 있고 또 후보가 자기 소신과 철학을 잘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사실 경쟁의 상담에 있던 안희정 후보, 이재정 후보, 박원순 시장의 사모님까지 다 동원되어 있고 역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자제분들도 또 총력을 하시고 계시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박영선 대표님이 또 선두지휘를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 겨울에 벌어진 촛불 민심에 의해 생긴 비상적인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촛불 민심에서 우리 국민이 나타냈던 민심을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반영하고 그걸 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해 준다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진보, 개혁 세력, 중도 세력을 힘을 합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단절하고 앞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올해 이번에 선거는 호남 민심이 저는 결정적 좌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해도 정권 교체하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호남 민심을 확보하는 사람이 네. 승리의 길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호남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정책적으로 또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를 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전략의 골자라면 그걸로 대신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핵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국민의당 여쭤볼 것 같아요. 한때 양강구도 아주 강력한 접전을 벌였던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듯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그 단핵 전국대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셨고, 네. 또 이번에는 단독으로 또 선대위 특보단장을 맡고 있어서 당내 상황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요즘 후보하고 선대위 분위기 또 어떻습니까?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네. 그리고 분열에서 통합으로 그리고 이제 그 패권에서 협치로 나가야 됩니다. 네.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까지 이뤄내는 것이 저는 우리 촛불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박 패권에서 친문 패권으로의 교체는 이것은 패권의 교체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패권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선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전부 악입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패권주의인데,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전에는 이런 패권주의 행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집권하고 나서 그런 친박 패권들이 이렇게 이제 활개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꼭 우리들이 저희들 국민의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 합류했다고 그러셨지만 박영선 의원은 적폐 청산 대상은 이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희정 지사도 이 패권주의 세력들한테 질려버렸다. 사람을 질리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심상정 후보가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 비판했다가 정의당 게시판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가수 전인권 씨는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했다가 전인권 씨는 물론이고 그 부인까지도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공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문재인 후보는 이런 댓글이라든가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선을 재밌게 하는 양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는 대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승리가 피부로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안이한 것을 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직 정권을 잡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또 모르죠. 만에 하나 정권을 잡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을 잡기 전부터서 이렇게 패권주의적인 행태가 심각한데 만에 하나 집권이라도 하게 돼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고 우려스럽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선 전략을 좀 간단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좀 말씀을 길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 말씀. 시작부터 사실은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세게 나오시는데요. 예. 저는 패권 세력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시고 언론에서도 친문 패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문 패권 세력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래서 친문 패권 세력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걸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우리 김동철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친문 패권 세력이라는 게 문재인이 좋아하는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을 추종하는 세력 중에서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자기 전행대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친문 패권 세력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비주류 입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드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자폭탄 날리는 사람들, 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그거든요. 저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저도 서너 번 맞았어요, 사실은. 그 문재인을 추종하는 일부의 열렬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댓글을 거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게 친문 패권 세력의 원형이다. 이래서 친문 패권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패권 세력이든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친문 패권 세력이어야지 추종하는 일정 세력이 댓글을 단다. 그래서 친문 패권 세력들이 집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지나친 논리 피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일한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친문 패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폭탄 날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은 이 문재인 후보 주변에 아주 그냥 이 적과 동지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런 방금 말씀드린 문자 폭탄 세력들을 하여튼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 주변에 있는 패권주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지난 우리 이준석 의원도 비주류 비문이니까 그걸 부정하시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이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2015년 말에 뭐 안철수 현 후보나 저희들이 저는 그때 아마 우리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활동을 안 하셨겠지만 그 당시 2015년 말에 저나 몇몇 의원들이 문재인 당시 대표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네. 수차례 만나서 이렇게 당 운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 거부를 했어요. 예. 예. 예, 나중에 정리하시죠. 이제 예. 토론 과정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예, 예. 말씀드리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이 부분 이야기를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요. 한번 더 이야기를 자세히 좀 나누시기로 하고요. 이제 좀 전반적인 것들 이야기를 앞부분에 잠깐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는 양상이죠. 예. 그래서 전국을 좀 돌고 계신 두 분들은 과연 전국의 민심,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호남의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후보별로 뭐 우세 지역이 어떻고, 뭐 지지층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김동철 의원께서 좀 네. 이렇게 당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가게요. 한번 먼저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당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도대체 이 여론조사 결과와 체감하는 민심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오차가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만 설마 체감하는 민심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추세만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브렉시트, 영국이 그 EU를 탈퇴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은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영국은 브렉시트 투표하면 포기될 것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가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 뭐 힐러리가 줄곧 이긴다. 투표 당일도 이긴다. 출구조사에서도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지만 결국 개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총선에서도 보면은 오랫동안 선거 기간 내내 새누리당은 160에서 180석 될 것이다. 민주당은 한 100석 4배가 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20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결과들이 다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번 선거는 이 야야 대결 구도의 선거입니다.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야야 대결 구도의 선거고 또 지역 대결,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대결 구도가 다 희석돼 가지고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문재인 후보는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돼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지층들이 그렇게 막 확고하게 응집력을 가지고서 지지하지는 않은 상태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지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20%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한 3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당일까지도 선거 결과는 참 전혀 어떤 그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은 어차피 이번 선거의 킬은 항상 그래왔지만 저는 우리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막상 호남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막 들쭉날쭉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원 CNI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또 이겼더라고요. 네. 어제 그저께 22일부터 24일까지 했던 것은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저는 호남은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토론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후보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광주 정신에 어떤 누가 부합하고 미래의 어떤 그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후보가 과연 이것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측면, 모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상당히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달 말이나 한 5월 초까지는 토론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또 우리 이춘석 의원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여론조사의 수치, 네. 이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속적으로 20%대부터 지금 계속 상승세를 와 있고요. 네. 또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10%대부터 사실은 경선 과정이 끝난 후에 특히 보수 쪽 후보들을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을 했죠. 사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까지도 위협하는 정도까지 왔다가 네. 뭐 최근에는 저희는 양강구도는 깨져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네. 그게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보수층이 마음을 정한 보수층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정했다가 다시 홍준표 후보라든가 보수층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지역에서 어르신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문재인 싫어, 안 찍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도대체 왜 안 찍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누구 찍까요? 그러면 근데 바탕에 찍을 사람도 없어. 응. 그 문재인은 일은 잘할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나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지금의 호남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좀 기분이 나쁘시대요, 하여튼.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줘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상황밖에 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성향이 이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향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는 새정치로 대변됐던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 또 하나, 이 중도라든가 개혁적인 세력이 아니라 보수 쪽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후보들의 지지가 합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선택을 요구할 때가 왔어요, 사실은. 호남민을 지지하는 개혁적 성향을 갈 것이냐, 아니면 보수 쪽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을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드의 문제라든가 개성공단의 문제라든가 뭐 햇빛 정책의 문제에서 계속 보수 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호남민의 마음이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돼서 간다고 하면 호남은 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방금 호남 이야기를 조금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그래요? 예, 조금만 더 그럼 또 이제 또 하고 반론을 싶습니다. 드려야 되는데 네, 짧게 해주실까요? 하겠습니다. 예, 서로 네. 피차에. 예. 제가 방금 이 호남은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토론 중이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남은 항상 끝에 가서는 결론을 하나로 냅니다. 절대 뭐 5대5로 준다거나 6대4로 하지 않고 결국은 적어도 최소한 70% 많으면 80%까지 결국 한 후보로 저는 몰아서 줄 거라고 저는 말하자면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결국은 이 전두환 장군이라고 호칭하면서 표창장을 자랑하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겠는가. 또 안철수 후보를 적폐 세력이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부 적폐 세력입니다. 아까 우리 이춘석 의원께서 친문 패권주의의 실체가 뭐냐 그랬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여튼 나와 다른 사람은 전부 적이고 또 그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적이고 적폐 세력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 후보 같은 사람이 진짜 만약에 집권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하여튼 도와주면은 아주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도와주지 않고 비판하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할지 참 그런 것들이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호남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와서 말 바꾸기를 많이 했습니까? 호남 할 때가 있었다고 했다가 없었다고 했다가 사과까지 했다가 또 뭐 호남 지지를 거두면은 뭐 정치 그만둔다고 했다가 그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런 숱한 말 바꾸기와 이 궤변에 가까운 변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남이 정말 절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호남은 예.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답변하시면 이 부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호남민들의 민심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방금 김동철 의원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몇몇 발언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발언들에 비춰봐서 호남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물론 표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호남민들의 가슴을 아프게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남민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결정적으로 표를 좌우할 때, 표를 찍을 때는
저는 그 후보가 몇 마디 말을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철학이 무엇이냐는 걸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DJ 햇볕 정책, 그다음에 노무현의 철학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햇볕 정책이라든가 남북 문제에 대한 통일의 문제들을 일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보수 촉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이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안철수는 누구지? 국민의당 성향은 어디지? 라고 판단하면 그 정체성이 우리가 지지하던 정체성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정체성이구나. 뻐꾸기가 보통 알을 자기의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새끼를 맡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잘 볼 겁니다. 이 둥지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새가 뻐꾸기 새끼인지 제 새끼인지 킬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우리 호남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지 몇몇 말 이걸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호남의 선택에 대해서는 또 양쪽 의견을 들어봤고요. 사실 호남에서는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한편은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안심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이 최근에 양강 구도를 만든 곳이 또 호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도 역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호남이 바라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렇지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제들 무엇인지, 강점과 약점 무엇인지 저희 KBS 광주 보도국의 박상훈 기자가 일단 정리했습니다. 이걸 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열흘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선거전 시작과 함께 앞다퉈 광주를 찾아 호남의 적자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아들, 딸들이 내 고향은 광주요, 내 고향은 전남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호남의 인재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조롱할 때도 저는 자랑스럽게 국민의당 깃발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당당하게 국민의당 찍어달라 했습니다. 양강 구도로 막이 오른 선거전은 최근 안 후보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문 후보가 독주 체제를 굳혔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경쟁 후보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판세를 흔들 여러 변수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선거 중반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과 폭넓은 인재풀, 탄탄한 지지층 등이 꼽힙니다. 그러나 패권주의라는 당 안팎의 비판과 반문 정서로 대변되는 일부 유권자층의 반감은 최대 약점입니다. 경쟁 후보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 불안과 호남 홀대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과 미래형 지도자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이 때문에 확장력에는 확실한 우위에 있지만 견고한 지지 기반이 없다는 건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호남을 끌어안자니 보수가 외면하고 보수를 끌어안자니 호남이 등을 돌리는 형국은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보신 것처럼 두 후보는 상대방의 약점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할 만큼 강점이든 단점이든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두 후보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약점은 또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호남 민심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기자의 리포트를 봤습니다만은 그 독주 체제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강점 약점을 어떻게 스스로 잘 통제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라 할 정도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요.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실은 서로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꼭 설명을 듣고 싶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청자들도 유권자들도 좀 한번 설명을 속 시원하게 좀 듣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먼저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부분 먼저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예. 국민들의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일자리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다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지난번 토론에서도, 예. 그걸 가지고서 후보들 간에 공방이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단순하게 나누니까 50만원짜리 일자리더라고요. 월 50만원짜리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제가 공약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은 17만 개더라고요. 5년 동안. 그것도 5년 동안에 17만 개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3,300만 원을 주는 일자리를 매년 34,800개씩 만들어 가지고 5년 동안에 17만 4천 개를 만드는데 돈은 17조 2,260억이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좀 허구가 좀 있고 또 국민들을 약간 일부분은 속이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여기다 좀 가져왔습니다만.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상호간에 좀 간략하게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매년 34,8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매년 34,8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17조 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년 채부터는요, 이제 거의, 이거죠. 이겁니다. 자, 17조가 든다는 건데, 5년 동안. 다음 10년은요, 얼마가 드냐면, 45조가 됩니다. 45조. 45조가 들고 20년 차에는 이제 103조가 들고요. 30년에는 160조가 됩니다. 30년이 되면.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최소한 30년은 근무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봉급급의 상승이 빠져 있어요. 매년 3,300만 원 받겠습니까?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겠죠. 봉급 인상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연금이 빠져 있고 사무실이라든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니까 거의 한 400조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00조를 들여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를, 말하자면 17만 개 만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재정을 쏟아붓는 일자리 공약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일자리 문제는 후보들 토론회 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시는데 일자리 문제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고 아무리 기업체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라는 거 아니냐. 예산의 소요가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공공에 투자하지 않냐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1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이 공무원, 국가가 직접 월급을 주는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용역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일자리입니다. 일부분은 공공기관이 차지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17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이 17만 개를 저희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3,500만 원 정도를 기준해서 예산 소요를 뽑아서 매년 4조씩 5년간 따지면 17조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철 선배님은 그 예산이 사실 그렇게 가다 보면 퇴직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또 새로 출근하는 사람도 생기는 건데 이것을 하나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300조까지 간다. 이렇게 하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의지의 문제, 철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철학의 관로이고 저는 일자리 17만 개 공무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300조가 들어간다 이것들은 지나치게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반론도 하고 하면 저희들 좋겠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좀 다뤄야 돼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춘석 단장께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어제도 잠깐 토론 과정에 나왔던데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당도
국회가 과반수 정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권하게 되면 누군가는 연정을 하거나 파트너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부쩍 안 나오다가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가 깨지자 사실은 비문연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바른정당은 그걸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스탠드를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에 의한 연대는 가능하지만 합종연이 가는 인위적 연대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도대체 어제 속마음을 드러냈더라고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당은 집권당이 되면 한 뿌리인 국민의당 무조건 안고 가겠습니다. 연정의 상대로 국민의당 같이 가자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전에 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선 후에 연합을 하자라고 그 파트너로 그 후에는 속마음처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거론을 하셨어요. 국민의당에서. 저는 그러면 지금 우리 호남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당이 과연 집권 후에 그 연정의 상대로 바른정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유한국당까지 연정의 상대로 간다고 하면 이게 호남민들이 바라는 과연 정권교체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분명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는 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에는 어느 민주인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은 협치 연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연정, 협치의 제1순위는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이 소위 친문 패권주의자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우리 이준석 후보 같은 민주당 내 비문론을 중심으로 한 적어도 이제 합리적인 분들하고는 아마 연정의 협치의 제1순위가 될 거고요. 네. 아마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조차도 우리 국민의당에서 총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우리가 국민의 통합을 이야기한 이상은 정치권도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집권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주고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집권한 상태에서 소위 그 친박 패권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세력들은 아마 우리가 하자고 해도 그 사람들 스스로도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러나 정치권이 이렇게 통합의 분위기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정말 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네. 이것은요, 우리는 40석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당시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는데 본인 스스로가 당을 나눴어요. 당을 분열시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46석을 만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40석을 가지고 하지만 모든 정당,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비문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을 제1순위의 협치 대상으로 삼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김동철 의원님의 개인 의견 아니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당내에서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 부분 또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뭐 시간이 저희들이 잘 벌써 이렇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당 후보를 위해서, 각자의 당의 후보를 위해서 해명하고 싶은 한 가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해명들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순서를,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다시 또 이제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순서가. 네, 참, 이 선거에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네거티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들이 다 심판해 주실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정말 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딸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안철수 후보 재산이 한 1,500억 되니까 보나마나 딸한테 뭐 몇십 몇백억 줬겠지. 그리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겠지 하고 이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딸을 재산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재산 명세세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인 특혜 채용으로 갔다가 이제는 이제 그 뭐 민주당 선대위에서 네거티브 문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안철수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 뭐
불안하다, 미흡하다, 갑질하는 안철수라고 이렇게 공세를 강화해라. 더불어희망 포럼이라는 외곽 조직에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패권주의적인 그런 행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국민들이 다 또 그만큼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정말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 네거티브 정말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자, 자당 후보의 억울한 점 혹시 해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자, 이번에는요? 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당하는 것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가 본데 뭐 저보다 10배는 더 받고 있죠.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저는 4월 19일 날 토론회를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께서 북한은 주적이다. 이 얘기도 못하는 대통령 후보가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료가 됐던 국방백서를 찾아보니까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도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헌법상 두 가지의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어 있어요. 이중적주의가. 예. 하나는 조국 통일의 평화적 수호를 담당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한테 북한 전체를 주적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북한군이나 북한 정권을 적으로 삼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이 모두를 다 주적으로 돌리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않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군 자체를 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뒤에서 말씀드려야 생각했던 것들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뭐 갑작스런 조기 대선 또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는 또 들끓고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이 부각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호남에서 지역 공약이 불과 지금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양당이 지금. 그래서 각 당에서 준비한 호남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지금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이춘석 의원 설명하실까요? 저희 이제 어제 공약집이 나왔는데 제가 그중에 일부를 복사해 왔습니다. 네, 간략하니 핵심들만 광주 전남에 대해서는 영호남 상생 공약, 네. 광주 전남 상생 공약, 광주광역시 공약, 전라남도 공약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걸 크게 나눠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선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네. 해서 4.19라든가 5.18을 더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하는 게 대표적인 산업에서 혁신 도시에 특히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500여 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광주는 이 문화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활시켜서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육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 도시의 특별법 시효를 당연히 연장한다든가 이런 약속들이 있고요. 이 전남은 미래형 농수산 생산 기지를 조성해서 하여튼 그 농생명 수도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들은 공약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뭐 어차피 지역 공약이라서 민주당과 비슷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네, 광주는 미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 동북아 국가들, 뭐 이제 한일 중 러시아 몽골까지의 이 전력망을 연결하겠다는 거라든가 군공항을 국가 주도로 이전하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세계적인 창조 도시 허브로 만든다는 거라든가 이제 미래 건축 R&D 육성으로 스마트 시티를 선도한다는 거. 전라남도는 해양 에너지 복합 발전 프로젝트, 차세대 국가 우주 항공 산업 거점 육성, 뭐 동북아 해양 수산 관광 산업 국제 선도지구로 격상시킨다.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것들이고요. 네. 전라북도도 이제
첨단 농식품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백제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것, 새만금의 SOC를 구축하고 글로벌 탄소밸리를 조성하는 것 등 아마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그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예를 들면 나주 혁신도시에 그 500개의 그 혁신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이것은 한전이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벌써 200개의 혁신 기업 유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지역 상황을 좀 모르고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당 홍보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또 다당도 지적을 한번 하시네요. 네.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지금 이번 대선이 사실 이제 보궐선거, 그게 바로 이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후보 검증의 당위성, 필요성은 뭐 뚜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과도하다는 그런 네거티브, 이게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지금 호남 사람들 지켜보는 마음 중에 한 가지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김동철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뭐 대선을 뭐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저희가 이기건 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되건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것이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정당 차원에서 정치권 차원에서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뭐 국민의당이 지금 다른 정당의 형태를 쥐고 있지만 사실은 개혁 중도 정당으로 또 뿌리를 같이 합니다. 네. 저희 당이 집권해도 저희는 국민의당 반드시 안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네거티브,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네거티브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의 마음처럼 지금 방금 김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집권을 가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연정의 파트너를 이 부정부패 기득권의 세력으로서 청산해야 할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은 저는 호남의 사실은 호남민들의 네. 가슴에 비수를 찍는 일이다. 이런 일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 하는 결코 바람을, 없을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결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호남의 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래가지고 혹시 이후에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연정과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두 당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쌓인 앙금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일단 말씀은 뭐 기본 뿌리는 같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하는 기본 스탠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네, 네. 물론입니다. 예. 자, 그럼 끝으로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자당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 두 가지씩만 조금 말씀을 하고 시간이 또 나오면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자랑하면 저 국민의당, 하여튼 우리 민주당 의원이고 비서실장이지 않냐 이렇게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고민정 KBS 아나운서의 말을 하나 빌리겠습니다. 네. 나는 재산도 없고 가진 게 없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사실은 뭔가를 물려줘야 할 거 아니냐. 적어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줬으면 좋겠다. 후회하지 않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자녀가 둘 있는데 나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미래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미래도 사실은 지나친 과거의 잘못들을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미래를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단절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후보가 저는 문재인 후보다.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문재인 후보다. 제가 가까이서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켜보는데요. 정말 문재인 후보는 고지식할 만큼 진정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 가는 길이 있어도 이게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있지만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대한민국, 호남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 호남에 대한 배려도 결코 잊지 않으실 분이다. 진정성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이내에서 한번 말씀하시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안보는 다들 똑같은 말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렇게 물밀듯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정부 내에 그 위원회를 둬서 말하자면 21세기 뉴딜 정책 같은 것으로서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한 곳으로 합쳐지는 융합혁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이 서로 다른 분야가 얼마나 협치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결코 주도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정말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만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가장 이 미래에 대비한 어떤 그런 그 준비된 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항상 이분은 희생과 양보가 몸에 밴분 같아요. 뭐 재산 1,500억을 이렇게 뭐 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에는 서울시장 그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아마 자기 지지율은 50%가 넘었어요. 박원순 시장 지지율 그때 보니까 5%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양보한 것들. 또 5년 전에는 그 문재인 후보에게 이 MB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희생과 양보의 어떤 그런 리더십으로 정말 국민에게 모범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알겠습니다.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미처 하지 못한 말씀, 후보를 대신해서 한 30초씩만 간략한 좀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이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호남민 여러분, 이번 선거의 게이팅보트는 호남의 민심입니다. 5월 9일 투표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겨울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세력을 물러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의 모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촛불 민심을 받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후보의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후보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지지 세력이 아닌 보수 세력에 의탁할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우리 호남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요. 네, 정말 정권교체 중요하죠. 저 자신도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패권의 교체는 정권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패권의 교체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는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지금 정치교체, 시대교체까지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정권이 돼야 될 텐데 이 패권의 교체만으로 끝나게 되면 정권교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패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한국 정치를 항상 주도해왔던 우리 호남이들께서 정말 진정한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13일 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의 후보들이 결코 메시아는 될 수 없고 또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는 듯한 네거티브 공방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럴수록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눈으로 이 말이 아닌 후보들의 실체 그리고 진면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라는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와 전남의 선택이 호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사 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